그 1,000만 원으로 1억을 네. 만들기까지 이제 5년이 걸렸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1억을 5년 동안 모았다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이제 적금이나 뭐 그런 걸 한다면은 거의 한 월 얼마를 저금해야 되나? 1,000만 원이 1년에 2천만 원이니까 거의 한 6, 7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는 계속해서 저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 사실 맞습니다. 뭐 그냥 사업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엄청난 고액 연봉자가 아니고서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모으셨는지 이게 네. 또 무조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많이 저축한 건 아니잖아요. 네. 많이 벌면은 또 그만큼 쓰고 싶어지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달에 용돈을 30만 원 정도를 썼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한테 준 용돈. 네. 그래서 아. 제 월급을 받으면은 일단 저는 이제 그 당시는 사회초년생 때라서 아직 투자에 대해서는 몰랐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거의 월급 받으면 뭐 70% 이상을 다 일단 저축을 해버리고 남은 금액에서 이제 부모님 용돈 드리고 제 용돈을 이제 30만 원 정도로 쓰면서 거의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때. 아 그 부모님을 드렸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 쓰시라고 드린 거예요? 아니면 네네. 약간 부모님 저축? 용돈으로 그냥. 아 용돈 드리고? 네. 아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나간 돈이 또 있었겠네요. 네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돈을 모았다? 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저는 예전부터 통장 쪼개기를 좀 일찍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아무래도 지출을 약간 통제를 해야지 절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한 달 예산에 맞는 그 금액만 일단 설정을 해놓고 제가 이제 다 나눠놓은 통장으로 다 그냥 이체를 시켜버립니다. 월급날. 아, 들어오면 바로? 네, 그래서 월급날 월급 통장에는 빵원이래요. 그래서 이 빵원을 만들어 놓고 어차피 이거를 뭔가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쓰게 되잖아요. 빵원이면은 월급 그러니까 통장에. 딴 사람들은 사실 딱 들어오면 카드값 때문에 빵원이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신용카드를 아니라. 안 쓰고 그냥 체크카드로만 다 썼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통장을 어떻게 쪼개서 이제 돈이 들어오면은 네. 각 그 쪼갠 통장별로 용도별로 이제 이체를 뭐 네. 금액 정해놓은 금액대로 이체를 한다 그런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쪼개요? 예를 들어서 뭐 네. 개수는 몇 개인지, 네. 뭐 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네. 지금은 저는 통장 개수가 한 15개 이상 되거든요. 15개요? 네. 15개 만들기도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네. 20일 영업일 그 제한.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지금처럼 막 통장 네. 쪼개 그런 거를 하시는 분 많이 없었고 통장 아, 여러 개 그렇지. 만드시는 분도 없었고 저는 일단 예전부터 쪼개놔서 일단 통장 개수가 많고 그리고 요즘 카카오뱅크로도 계속 계좌 개설 가능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일단 용도가 뭔가 확실한 그런 쪽으로 이제 다 쪼개놓은 거죠. 그래서 목적에 맞는 통장으로 쪼개놓고 거기서 계속 이제 자금을 제가 이체해버리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용도를 하나하나 다 말씀해 줄 수 있어요? 네. 15개로 쪼개셨다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거 외우기도 힘들 것 같은데. 저 다 외우기는 힘든데 네, 대표적인 거 일단은 뭐. 네, 꼭 필요한 거. 제 용돈이랑 와이프 용돈이 있고 그리고 생활비 그리고 공과금 그리고 1년치 이제 비상금을 넣어놓는 비상금 통장 있고 주식투자 계좌 여러 개 있고 연금 계좌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행 갈 때 쓰는 여행 통장 네, 그리고 뭐 서로 이제 자기 개발을 쓸 때 필요한 통장 네, 이런 식으로 다 쪼개놨습니다. 그게 이제 쪼개놨다는 것 자체가 그 한도 내에서 쓰려고 그죠? 네. 그리고 체크카드로 쓰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일단 이 얼마가 필요한지를 일단 한 달치 예산을 정해놓고 저는 그냥 그 금액만 보내버리면 그냥 알아서 돈이 그냥 관리되거든요. 네, 그리고 월급 통장에 돈이 남아 있으면은 뭔가 쓰고 싶어요. 네. 그래서 뭐 5만 원 남아 있으면 이 5만 원은 저축이나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쓰게 되는 금액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남아 있지 않게 만드는 게 일단 제 통장 쪼개기 노하우입니다. 이게 돈이 잔고가 있으면 네. 이거 그냥 꽁돈이네 약간 좀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니까 네, 네. 쉽게 쓰게 된다. 네, 뭐 맛있는 거 먹어야지,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리가 그래서 있네요, 진짜. 네, 돈을 안 남게 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그 여행 간다고 모아놓는다는 그 통장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럼 저축에는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면? 저축에는 포함을 안 해놓고 있어요. 네, 일단 이 통장은 어차피 나중에 소비되는 거다 보니까 일단 저축에는 일단 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1억에서 네. 1억이 아니라 1,000만 원에서 1억 만들기 5년이 걸렸는데 네. 이거는 그럼 순수 적금으로 하신 거예요? 네, 그때 제가 영어 어플 만들어서 판매를 한 것도 있어서 그 수입도 조금 들어갔어요. 영어 어플이요? 네. 개발도 하세요? 네, 개발을 네, 공부했었습니다. 네. 능력자시네요. 그때 2011년도였거든요. 어. 그때 이제 스마트폰이 한창 막 보급되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렇죠. 그때 막 대중화됐죠. 네, 그때부터 그래서 막 대중화되는 그런. 제가 그때 새벽에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거 뭔가
다들 영어 공부를 책으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하는데 스마트폰으로 영어를 공부를 해볼 수 없을까? 좀 더 편하게. 그래서 그때 근데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니까 영어 컨텐츠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아무 데서나 갖다 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제가 다녔던 학원에 영어 강사님한테 제안을 했었어요. 영어 어플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실래요? 그래서 흔쾌히 좋다고 하셔갖고 이렇게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고, 이제 제 와이프도 이제 미술을 그때 전공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어플에 들어가는 캐릭터들 이런 걸 그려줬었고, 제 주위에 또 디자이너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 이제 팀이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3개월 동안 퇴근 후에 또는 주말 이용해서 다 같이 개발하고 3개월 만에 출시를 했고, 저희가 그때 애플 앱스토어 기준으로 유료 매출 탑 3까지 올라갔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이거는 좀 많이 도움이 됐겠네요, 그러면. 네, 그때 그게 저의 그 월급의 소득의 첫 번째였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뭔가 월급 말고도 뭔가 다른 수입이 나한테 들어오는 행복을 제가 느낀 거죠. 이거는 그 네. 월급 외소득. 네. 이거는 약간 뒤에서 좀 디테일하게 다룰게요. 네네네.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실례지만 전공이 그러면 약간 좀 이렇게 컴퓨터 공학.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개발을 만드시고 하시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억을 만드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사실 네. 그것도 상당히 빨리 달성한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거는 이 1억을 또 이제 10억으로 불리기까지 네. 그 5년의 시간이 또 걸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네. 1억을 만드는데 5년이 걸렸으면 5년 후에는 2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쵸. 10억이 됐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말씀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때 이 10억은 뭐 순자산 개념은 10억은 아니었고 어느 정도 한 1억, 1억 정도의 부채가 일단 같이 포함된 10억이긴 한데 제가 그 이전 5년은 저 혼자 벌었다면 그 뒤에 5년은 여러 군데에서 같이 번 거죠. 예를 들어서 아, 제가 벌고 와이프도 벌고 제 부동산 투자로 해서 주식 투자라든지 그래서 투자해서 또 벌어진 수익과 월급의 소득을 여러 개로 다 만들어 놔서 네 군데에서 일단 같이 벌어준 거죠. 아, 네. 그 전에 이제 혼자 벌어서 이제 되게 늦었다면은 이 제가 말고도 뭔가 다른 사람이 또는 다른 채널에서 뭔가 벌어들일 수 있다면은 저는 그게 좀 더 효율적이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그 1차 구간 1억까지 되는 구간에서는 네. 주로 사실 그 사이드 잡 이런 것보다도 네. 주로 저축이 중요했고 네. 덜 쓰는 게 중요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억에서 이제 5년 후에 이제 10억이 됐는데 네.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양한 그런 수단, 네. 투자 수단 내지는 사이드 잡으로 통해서 벌었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때도 저축을 하셨어요? 네, 이때도 저축이랑 투자를 전 병행을 했거든요. 아, 근데 그 1차 시기에는 이제 저축만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1억 정도 모이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투자를 했고 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셨어요? 이때 제가 주식 투자는 그때는 잘 몰라서 일단 펀드 투자로 해서 시작을 했었고 그 펀드 투자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면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직접 이 종목들을 구성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ETF 투자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제가 몇 개 종목을 선정해서 저만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투자를 한 거죠. 그러면은 뭐 처음에 그럼 가입했던 펀드는 뭐 약간 뭐 인덱스 펀드나요? 아니면은 뭐 특정 그런 섹터나 네, 그때 시장 제가 기억나는 게 중국의 소비재 투자하는 펀드였었어요. 근데 되게 운이 좋게 그냥 몇 달 만에 거의 40% 이상 수익이 나서 아, 네, 그게 저한테 정말 큰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 투자를 시작할 때 돈을 잃으면은 그 다음에 약간 난 투자 안 맞다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접게 되는데 이제 뭔가 투자해서 수익이 들어오는 기쁨을 그때 안게 되죠. 아,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은 약간 종목을 직접 뭐 이렇게 발굴해서 이제 투자하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거의 우량주 위주로 투자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ETF 투자해서 ETF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이제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많게는 뭐 15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이 분석하는 한 종목이나 게. 네, 하나 종목에. ETF를 분석하는데 네. 주로 그럼 뭘 봐요 거기에서? 저 같은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다들 많이 보시겠지만 뭐 운영 규모라든지 운영사를 일단 보고, 그리고 뭐 언제 상장이 됐는지 상장 시기를 좀 보고, 그 다음부터는 ETF에서 담고 있는 탑10 비중, 어떤 종목들이 있고 어느 정도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백테스트를 직접 돌려보거든요.
이 ETF가 뭐 네. 수익률이 어땠는지, 네. 그래서 변동성은 어떤지. 네네. 그래서 수익률이 좋은 것도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에 약간 보수적인 투자자라서 MDD가 전 낮은 거를 좀 선호를 하거든요. MDD가 이제 맥스 드로우 다운이니까 네네. 최대한 최악의 없고. 타이밍에 이제 네. 투자를 했을 때 네,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네. 그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MDD를 거의 마이너스 25%까지 전 견딜 수 있는 투자자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네, 그래서 이건 직접 이제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치. 네,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심리가 그대로 좀 유지될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이너스 25%라서 그 이상을 넘는 ETF는 가급적으로 저는 투자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 지수 대비 수익률이 어땠는지, 그럼 이제 여기에 투자하는 것보다 시장 지수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은 건지 직접 이제 분석을 해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딱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네, 되게 약간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스타일이고, 네. 그다음에 뭐 계산적으로 이제 접근할 네. 수 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뭔가 이렇게 1년에 내가 벌 수 있는 기대 수익률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어느 정도를 그럼 타깃으로 하세요? 저는 그렇게 높게 잡진 않고 그냥 연평균 한 10%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10%? 네, 시장 지수 대비 조금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시간이 벌어주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이드 잡에서도 네, 돈이 네. 들어오고 이제 네, 그렇게 막. 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다 네, 보니까. 높은 수익률 추구하다가 이제 한 번 잘못되면은 큰 손실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그냥 덜 벌더라도 그냥 다른 채널에서 더 번다면은 굳이 투자해서 막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투자하는 걸 좀 즐겨합니다. 그렇죠. 손실이 크면은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네. 받고, 행동 경제학 이런 거 보면 사실 사람이 많이 벌 때보다 많이 잃을 때 훨씬 더 고통스럽다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못 하게 그렇게 되는 네. 거고. 그렇다면은 그 부동산은 또 어떻게 투자하셨어요? 부동산 제가 첫 번째 투자했을 때가 2017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투자에 관심이 생겨서 투자책을 진짜 여러 권 보고 이제 실제로 이제 임장을 좀 다녀본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또 마침 또 상승기인 것 같아서 그냥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와이프랑 같이 평일 밤낮으로 다니고 주말에 또 한번 가보고 이게 또 아파트가 평일이랑 또 주말이랑 또 뭔가 다를 때가 있어요. 다르다는 게 잘 네. 이해가 안 돼서. 뭔가 평일에는 막 네. 이렇게 되게 좋아 보이는데 주말에는 왜 이렇게 뭔가 사람이 안 다니지? 뭔가 밤에 또 무섭지? 네, 낮과 밤이 좀 다를 때도 있거든요. 네, 어떤 데는 약간 좀 밤에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는 약간 노숙자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거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다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번 다녀본 거죠. 저도 생각나요. 저도 옛날에 집 보러 다닐 때 네. 낮에 갈 때는 되게 좋아 보였는데 밤에 가니까 되게 으슥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계약 안 했거든요. 네. 그런 얘기 네네네. 말씀하시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또 네. 좋은 타이밍에 이제 투자를 네, 하신 거고. 서울 아파트랑 경기도 아파트 한 채씩 매수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세요? 네,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그 1억에서 10억이 가는 그 길목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부동산이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 관련 서적을 제가 이제 책을 보니까 네. 진짜 책을 많이 읽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거의 한 맞아요. 150권 정도 뭐 읽었다라고 이제 쓰여져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게 남들 보고 150권 읽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죠. 1년에 뭐 한 주에 한 권 읽기도 사실 힘든데 네, 그럼 네. 3년인데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정말 이건 꼭 봐야 된다. 네. 뭐 이런 서적이 네. 한 3권 정도? 네. 그 정도 꼽아주시면 좀 현실적으로 딴 사람들이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일단 첫 번째 책은 이제 달란트 투자의 주식 들어서 이거 짜고 치는 것 같으니까 제외하고. 그런가요? 네, 제외하고. 네. 그러면은 네. 일단 첫 번째 책은 저는 실전 퀀트 투자라는 책이거든요. 네. 네. 제가 약간 좀 스타일이 뭔가 투자를 뭔가 공식화하는 것을 좀 좋아해요. 제 뭔가 투자를 할 때 뭔가 심리를 버릴 수 있고 정해진 식에서만 투자를 할 수 있게 그런 걸 좋아해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퀀트 투자라는 걸 좀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겠구나. 전략식 하나 잘 만들어서 그냥 이 공식에 맞게만 투자하면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이 높아지는구나. 이 책을 통해서 좀 처음 알게 된 것 같고 이게 약간 좀 저는 계속 공부를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퀀트 투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동 매매까지 좀 연결시켜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저의 심리가 완전히 다 배제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고 혹시 뭔가 저같이 뭔가 공식화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이 책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갑자기 이제 그 공식화라고 하는 그런 퀀트 네. 베이스를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네. 궁금해지는 게 네. 주식 투자는 그러면은 그 2019년 그 정도부터 하고 계셨어요? 네, 2019년부터 주식 투자를 좀 제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런 거 발생했잖아요. 네. 완전 블랙스완 중에 블랙스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공식화라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를 뭐 어떻게 대응하는지, 네. 내지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네. 뭐 어떤 식으로 뭐 사실 그런 콘텐츠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그런 상황에서 손절하는 사람도 있고 네, 네. 아니면은 뭐 더 사는 사람도 있고 네. 사람마다 다른데 이때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때는 저는 그냥 시장 지수 대비 뭐 30% 빠졌을 때 얼마나 더 들어가고 이런 것도 그냥 다 엑셀에다가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다 계산을 해놨었어요. 얼마?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지수가 10% 빠지면 얼마 더 넣고 네. 20% 빠지면 얼마 더 넣고 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여기 전제 조건은 네.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실제로 하셨고. 네. 1500포인트에서도 제가 더 들어갔었습니다. 그게 사실 짜놓는 건 쉬워요. 근데 이게 손이 네.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공포 속에서 매수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때 달란트 투자 채널 비롯해서 다른 채널들 정말 많이 봤었어요. 그때 이제 그런 채널 보면서 뭔가 이분들이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괜찮다, 뭔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뭔가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저는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용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잘 실천하시는 게 되게 네. 핵심이네요. 잘하신 것 같네요. 아닙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내가 이제 이러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어떤 네. 식으로 하겠다라는 네. 거를 또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적어놓고 네. 그다음에 수치로 기록을 해놓으면 네. 근데 그런 걸 안 해놓고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는 거랑은 완전 다르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머릿속에 담아두면은 그게 잊혀져요, 사실. 네. 그 무서운 그런 공포, 감정만 남고. 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이렇게 기술을 잘 해놓는 이게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비단 뭐 펀드 투자자나 아니면 네. 뭐 가치 투자자나 아니면 뭐 테마, 심지어 뭐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도 네, 네. 자기 매매 일지를 다 쓰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원칙을 거스르지 않는 네, 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정리라는 걸 좀 되게 좋아해서 네, 이런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지수라든지 뭐 환율, 뭐 이런 중요 데이터를 다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매일 아침에 정리를 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뭔가 네이버 증권에 가서도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손으로 직접 적으면서 하면 더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뭔가 그래프를 또 그려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데이터를 거의 지금 한 3년치 쌓인 것 같아요. 그러면 확실히 그 정리한 거에서 무슨 인사이트나 이런 게 나오나요, 그러면? 네, 그냥 이때 되면은 이런 저 같은 경우에는 각 지표들에다가 조건부 서식을 걸어놓고 이제 빨간불이 켜지게 좀 해놓고 있어요. 이 수치 이하로 되면 좀 위험하다.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 놓고 어느 수치 이하로 또는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빨간불이 들어오게 해놓고 이 빨간불이 좀 몇 개 켜지면은 주식 약간 좀 현금화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궁금하네요, 갑자기. 네. 어떤 지표인지 하나만 말해줄 수 있어요? 네, 저는 그냥 하이힐드 채권 지표를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부도 위험 지표 그리고 공포 지수, 빅스. 네, VI 지수, 미국 것도 보고 우리나라 것도 보고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좀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100% 마켓 타이밍을 맞춘다는 게 솔직히 어렵잖아요. 불가능해요. 사실. 네,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저한테 그냥 조심하라는 의미로 좀 해놓고 있어요. 투자를 하다 보면 좀 위험한 게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저의 수익률도 올라가면 되게 거만해지는 때가 오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정말 투자를 잘한 건가? 더 투자해야 되나? 이런 욕심이 들게 되는데 그래서 이 빨간불이 저한테 조심해라는 의미로 저한테 좀 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렇게 막 계속 계좌를 보게 되고 네. 뭔가 약간 좀 어깨 뽕이 들어가고 네, 그럼 회사를 굳이 다닐 필요 있어? 이런 식의 생각이 들면 고점이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약간 기록을 해놓으면서 네. 자기가 체크를 하는 게 사실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네. 고점은 아무도 못 맞춰요, 사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경고 신호를 계속해서 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응하는 그런 방법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책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다른 책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마법의 연금 굴리기라는 책 정말 추천합니다. 마법의 연금 권리. 그건 약간 장르가 뭐예요, 그러면? 이 연금 투자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어떤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해 나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정말 잘 적혀 있거든요. 제가 이 책을 2019년 여름 때 한번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정말 이런 투자가 있었어? 라는 거를 좀 알고 그때부터 뭔가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이
이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마법의 연금 권리기라는 것 자체가 네, 초장기 투자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일단 여러 자산에 배분을 해놓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 통해서 장기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한 해 갑자기 오르거나 이런 거는 안 들어가 있고 거의 시장 지수에 좀 투자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자산 배분하는 그 투자처는 뭐가 있어요? 뭐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든지 우리나라는 뭐 코스피 200 지수 또 채권, 금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어요. 신흥국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 선진국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ETF도 있고요. 그러면은 뭐 약간 주식이라고 한다면 뭐 신흥국 비중 얼마, 뭐 선진국 비중 얼마, 그것도 네. 약간 조절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주식이 넘어서서는 채권, 네. 그다음에 뭐 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조정을 하는. 네. 그럼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시장 그런 수익률을 초과할 수 있나요? 그러면? 시장 지수를 초과할 때도 있고 뭐 낮아질 때 있지만 뭐 제가 되게 중요시하는 것은 내가 뭔가 많은 큰 신경 쓰지 않아도 이 포트폴리오 한번 구축해 놓으면은 그냥 맘 편히 장기 투자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리밸런싱이 주기적으로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시장 그런 변화, 네. 흐름에 따라서 약간 네. 좀 그런 간헐적으로 내지는 약간 좀 네. 변동성이 있는 건가요? 이 리밸런싱이라는 게 투자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뭐 이 자산 간 격차가 몇 % 이상 벌어졌을 때 리밸런싱 하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리밸런싱 하거든요. 제가 이 리밸런싱도 한번 계산을 백테스트 한번 해봤어요. 1개월마다 하는 게 좋은지 3개월마다 하는 게 좋은지 6개월인지 연단인지 큰 차이는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수익률 차이는 별로 없다? 네, 뭐 1% 내외의 차이더라고요. 백테스트 한번 해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3개월 단위로 일단 한번 체크를 해요. 한번 계좌를 들여다보고 뭔가 자산이 좀 많이 격차가 벌어졌다. 그러면 그때 하는 거고. 근데 자산 격차 많이 안 벌어졌다. 그럼 저는 그냥 다음 차수로 리밸런싱 패스하는 거죠.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걸 되짚어보면 약간 이격도 그런 걸로 좀 판단을 해서 리밸런싱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저는 이격도보다 이제 뭐 주식이 뭐 20% 오르고 뭐 채권이 5% 빠졌으면은 이걸 다시 비중이 좀 많이 차이 나거든요. 만약 5대 5였으면 얘가 6대 4가 되거나 7대 3이 되면은 다시 5대 5로 또 다시 맞춰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자산 간의 비중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그 마법의 연금 권리기라는 책에 나와 있는 거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책인데 네. 혹시 뭐 부동산 관련해서는 또 괜찮은 책이 있을까요? 부동산 관련된 것들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되게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쓰신 책을 좀 많이 봤는데 저는 아마 많은 분들 아실 텐데 빠숑님, 네, 많이 들어봤어요. 빠숑님 네. 같은 네. 경우에는 정말 객관적인 지표로 부동산 지역 분석을 좀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심리에 흔들리지 않고 뭔가 뉴스에 나와도 뭔가 이 뉴스 좀 정확히 파헤쳐서 분석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정말 좋더라고요. 책 하나만 더 말씀해 주세요. 원래 생각하셨던 거. 사실 달란트 투자 주식 교과서였는데 제가 정말 이 책을 정말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다른 책도 기업 분석을 다루는 책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많이 읽어봤는데 네네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저는 써있는 책은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례로 뭔가 직접 공식도 계산해 주시면서 네네네.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정말 많은 분들한테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